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을 하면 열의 9은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데요. 이 항생제가 독하다는데 정말 먹어도 될까요? 이 내성이라도 생겨서 약이 혹시라도 안 들으면 어떡하죠? 자, 오늘은 이 항생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려운 피부 지식 쉽게 이해하자. 피부과 전문의 문정윤입니다. 여드름이나 모낭염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면 대부분 약을 기본적으로 처방해 줍니다. 이 약도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항생제를 가장 흔하게 처방해 주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복용하고 가라앉을 정도의 문제라면 큰 걱정이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여드름이나 모낭염은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경과를 갖기 때문에 약도 장기간 반복적으로 복용하게 되곤 하죠. 자, 그러다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자주 항생제를 복용해도 될지 의문이 생기게 되는데요. 피부과의 약은 독하다고 들었는데 혹시라도 부작용이 생기거나 내성이 생기면 어떡하나, 약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 나중에 약을 끊기도 어렵지 않나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드름과 모낭염에 처방하는 항생제가 무엇인지, 그 효과와 부작용, 또 주의사항에는 무엇이 있는지 낱낱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피부과 항생제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반드시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가시죠! 여드름 혹은 모낭염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면 대개 1차 치료 약제로서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이때 처방되는 항생제의 대부분은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인 미노사이클린 혹은 독시사이클린인데요. 이 각각 미노신 혹은 독시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이들은 여드름이나 모낭염을 유발하는 세균을 죽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항염 작용까지 수행하기 때문에 붉게 올라온 염증성 뾰루지를 가라앉히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는 1세대 테트라사이클린에서부터 2세대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 3세대 사레사이클린까지 존재하는데요. 이 3세대 사레사이클린은 몸드름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상용화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 중에서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면서 효과와 안전성이 높다고 알려진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이 가장 흔하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피부과 의사들이 참고하는 교과서인 피츠패트릭스 더마톨로지에 따르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구진이나 농 형태로 올라오는 염증성 여드름에는 1차 치료 약제로 경구 항생제를 처방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미국 피부과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아주 높은 에비던스 레벨로 중등도 이상의 여드름에서는 도포제와 함께 경구 항생제를 처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얼굴과 몸에 여드름이나 모낭염이 생겨 병원에 방문했을 때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과 같은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처방이 흔한 만큼 남용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러한 항생제의 효과와 부작용, 또 주의사항까지 올바르게 알고 복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드름 치료에 항생제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는 벌써 40년 이상이 지났는데요.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항생제 중에서는 미노사이클린이 가장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미노사이클린을 우선적으로 처방하곤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임상연구 결과를 총망라한 코크레인 리뷰에서 미노사이클린이 다른 항생제에 비해 더 우월한 효과를 보이진 않는다고 밝힘으로써 현재는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을 거의 동등하게 처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독시사이클린은 100mg씩 하루 2회 섭취를 합니다. 이 복용 시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껍게 느껴지는 등 위장관 장애가 흔하게 생기기 때문에 이 가급적 식사와 함께 복용하는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이 다른 항생제에 비해 햇빛에 민감해지는 광과민성의 우려가 높아 여름에 복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며 항상 자외선 차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주로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도 복용 가능하다는 점은 독시사이클린의 큰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반면 미노사이클린은 50mg씩 하루 2회 섭취를 하는데요. 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는 이명, 어지러움 등이 보고되어 있고요. 이 드물지만 여드름 흉터 부위나 치아, 점막 부위에 특징적인 청회색 색소 침착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미노사이클린은 오래 많이 복용할수록 그러한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장기 복용자에게서는 주의가 필요하고요. 브레스와 같은 매우 심각한 약물 발진 현상도 간간히 보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모든 테트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생제 중에 가장 내성 발생 빈도가 낮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간혹 여드름 치료 목적을 위해 이소트레티노인 성분의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약을 처방받다가 한 곳에서는 이소트레티노인을, 다른 곳에서는 미노사이클린이나 독시사이클린을 처방받아 같이 복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피해야 하는 행동입니다.
이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게 되면 두개 내 고혈압이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심한 두통과 구토, 그리고 시야의 변화가 생긴다면 두개 내 고혈압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 여드름이나 모낭염 때문에 자주 병원에 내원하여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시다면 내가 지금 복용하고 있는 약이 이소트레티노인인지 아니면 항생제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여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혹시라도 두 가지 약제를 동시에 복용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항생제의 부작용들은 생각처럼 쉽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지만 실제로 그들을 경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애초에 부작용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예방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습니다. 애초에 이 부작용이 전혀 없는 약제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리부터 너무 큰 걱정을 하고 약 복용을 피하는 것보다는 약 복용 후에 부작용이 생겼을 때 빠르게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부작용은 항생제 내성입니다. 이 말 그대로 항생제를 써도 내성으로 인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국소도포제는 치료한 피부의 부위에 국한하여 내성이 발생할 수 있지만 경구항생제는 신체 전반의 공생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항생제 내성에 관해서는 처방하는 의사들도 내성이 잘 생긴다, 잘 안 생긴다, 장기 복용이 괜찮다, 안 괜찮다 의견이 분분한데요. 통상적으로 6주 이상의 항생제를 복용하고서도 차도가 보이지 않는다면 항생제 내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미노사이클린과 독시사이클린은 내성 발생 빈도가 가장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항생제 내성을 경험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항생제 내성을 피하기 위해서 추천하는 몇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항생제 단독 치료를 피하는 것입니다. 가급적 레티노이드나 벤조일 퍼옥사이드와 같은 성분의 도포제와 함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항생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내성을 줄이기 위해 경구 항생제 치료를 초기 치료에 국한하며 최대 항생제 복용 기간 또한 3에서 4개월 이내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의로 약의 복용을 조절하지 않아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 플랜을 지키지 않고 임의로 약을 먹다 말다 하면 치료 효과도 떨어지고 내성 발생 가능성도 증가합니다. 네 번째는 항생제 복용을 종료한 뒤에도 항생제 내성균에 의한 여드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레티노이드와 같은 비항생제 성분의 도포제를 유지치료 목적으로 꾸준히 사용하도록 합니다. 항생제는 여드름이나 모낭염 치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미리부터 항생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이 항생제를 복용 중인데도 치료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항생제 내성이 생긴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여드름과 모낭염에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제인 항생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처방받아 복용하는 약제이지만 이것을 제대로 알고 복용하는 사람은 몇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처방하는 의사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처방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죠. 오늘 영상을 통해 피부과 항생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복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피부환경연의 원장 문정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